네,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시장과 연결해보는 시간이죠. 시장의 선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 그리고 오늘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밝은 모습으로 자리해 주시네요. 자, 시장 이야기도 좀 밝게 풀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영 그렇지 못합니다. 기준금리 인하 소식, 나름 어느 정도는 모멘텀을 대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민망할 정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선 반영을 좀 많이 한 부분들, 그러니까 네.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미리 이제 조금 뭐 반영 내지 아니면 기대를 벌써 했었던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어제 그 기준금리 인하 속보가 나오고 나서 시장은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하락 쪽으로 조금 전환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 자체가 이제 25bp 인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 거의 이제 최저 수준 2%대로, 그러니까 2%로 내려간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 한은의 코멘트나 아니면 그 비율을 좀 보면은, 이제 그 경기 전망 자체가 이제 하향 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뭐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경제 자체는 이제 심리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국내 이제 심리가 상당히 좀 부진하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압축해서 요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크게 조금 뭐 모멘텀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도 경제 전망치를 좀 낮췄다라는 부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준금리 인하가 뭐 원론적으로 보면은 주식시장에는 호재지만, 현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국내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그 국가의 이제 환율을 건드린다라는 부분들이어서 뭐 달러 강세와 맞물려서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이 반등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부재한 그런 상황이고,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먼저 풀려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자료 화면을 하나 뭐 준비를 했는데, 네. 한 증권사에서 이제 PBR 1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시장이 빠지면은 PBR 1배 말고는 이제 뭐 기댈 만한 곳이 상당히 이제 적은 부분들인데, 금융위기 포함해서 한 4번 정도 이제 PBR 1배를 이제 하회한 그런 구간들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뭐 PBR 1배를 하회를 했는데, 보통 하회하고 나서 평균 5.8거래일 정도만에 이제 저점이 나왔다. 물론 이제 하회를 하는 기간들은 좀 뭐 구간마다 다르지만은 지금 뭐 5.8거래일 이전,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저점이 좀 형성된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지금 시장은 조금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신뢰도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수급에서 풀려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제 한 6만 계약 정도를 치면은 임계치 정도가 되는데, 지금 9월 이후로 누적 순매도가 한 4만 1,000계약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매도가 나왔을 때 이 임계치를 건드리는지 안 건드리는지,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승 모멘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 확대될 이슈들이 10월 말, 11월 전후로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의 수급을 좀 끌어올 만한 뭐 그것을 좀 짚고 가자면 대외 변수 간단하게 어떤 것들 저희가 주목해야 되죠?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FOMC 10월 FOMC 네. 회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4일 날 이제 미국, 그리고 저기 이제 중간 선거 이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유럽은행들의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재정 협약 기간 요 연장 관련해서도 잡음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시장의 변동성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요인.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유럽 쪽, 특히나 이제 독일 차트를 보시면은 중요 지지선을 살짝 깨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 ECB 통화정책 회의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께도 여쭤볼게요. 뭐 DBS 측에서나 아니면 후강통으로 인해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오늘 좀 있다라고 저희가 앞서 이슈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만한 조건 따로 없을 걸까요? 일단 뭐 유럽 쪽의 문제가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 돈을 빼 나가고 있는 건 유럽 계자금이 주로 네. 주력이고요. 반대로 아시아 계자금은 사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시아 계자금은 주춤하고 있고, 사는 게 주춤하고 있고, 반대로 파는 유럽 계자금은
뭐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단숨에 개선되긴 어렵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시나리오들의 유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물론 지나고 나면 누군 맞고 누군 틀리겠죠.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뭔가 전략을 쓰기에는 시장의 수급 자체가 워낙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가도 된다라는 거죠. 저는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아니면 지금 주식을 워낙 못 줄여놨기 때문에 줄이고는 싶은데 지금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확인하고 줄여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혹시 손실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확인하고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변곡점이 있다라는 거지 이 변곡점을 기점으로 많이 빠질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다 오르길 바라겠죠. 많이 빠졌고 PBR 1배, 저는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PBR 한 배 다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영역에서 누구나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 네. 경제학자들이나 전략가들의 뒤통수를 계속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리라는 것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비싸게 사든 더 싸게 팔던 확인하고 가자라는 말씀을 일단 그때까지는 드리고 싶고요. 그 이전에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다 변수들이 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움직여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를 한번 살펴보면 이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참 많이 샀고요. 네이버 쪽으로는 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런 매매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꼽아주신다면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한 그 종목들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달 중순부터 전 거래일까지 좀 보면은 일단은 거래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CJ제일제당 그리고 OCI, LG화학 순으로 이제 순매수 금액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GS홈쇼핑, 메디톡스, 고영 그리고 내추럴 엔도텍, 성우하이텍 순인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에서만 일단은 좀 뽑아본다라고 하면은 거래소 쪽에서는 CJ제일제당이 그나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들이 이제 내수조에 꽂혔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기관 수급보다는 외국인 수급으로 움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 자체만 놓고 분석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음식료 업종 중에서 좀 소외가 됐었던 부분들 물론 이제 상승률은 있지만 수급 주체가 이제 외국인이다라는 게 좀 특징적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사실 이제 CJ제일당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라이신 가격이랑 그다음에 환율, 곡물 가격, 그리고 이제 마케팅 경쟁력 요 정도로 뽑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환율 부분들만 빼놓고 보면은 상당히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잡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고영이라는 기업이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10월 달 초에도 이제 US,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NDR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그때 이후로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정말 대놓고 산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한 10% 내외의 조정을 좀 받으면은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마침 동부증권에서 CJ제일제당 목표가를 또 올려잡는 리포트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이신 사업에 대한 기대가 계속 걸려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영은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 종목 내에서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보자 이야기 주셨네요. 자, 화장품 이야기 해봐야겠죠. 어제 또 수출이 크게 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다수 종목군들이 올라섰습니다. 그 안에서 요거 좀 괜찮다는 거 있을까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앤홀드 전략이 아니라 트레이딩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 종목별 이제 양극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밸류에이션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견조한 실적에 그리고 향후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기관 쪽 수급이 좀 쏠렸다라고 이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은 화장품 5개의 평균 PER 같은 경우가
한 25배, 26배 정도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2015년 그러니까 내년 예상 PER 같은 경우에 30배가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글로벌 평균 PER이 한 19.6배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뭐 해외 피어 그룹 대비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MSCI 생활 그 용품 지수 요거 비해도 상당히 이제 뭐 고평가가 돼 있는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화장품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만 보면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 아시아 쪽에 대한 그 성장 스토리들을 상당히 이제 뭐 강하게 써내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은 실적이 그렇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장 스토리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뭐 바이앤홀드는 저 밑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구간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고평가 트레이딩 영역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셨는데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뭐 동의하시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다음에 핵심주를 빼고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들 종목이 과연 뭐 중국 진출이나 이런 것들의 실적의 결과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오히려 뭐 금감원에서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싶을 정도로 주가가 너무 급등나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화장품주는 핵심주인 코스맥스,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정도로 제외한다면 뭐 나머지 종목군들에서는 뭐 전 트레이딩 정도가 아니라 매도 의견이고요. 네. 두 종목 그 코스맥스와 함께 아모레퍼시픽 정도만 시장의 중심을 잡아 나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을 좀 필요하다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오늘 대다수 약간 겹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장 대응 전략 들어봐야겠죠. 뭐 시간이 많진 않습니다만 대응 전략과 관심 주까지 한번 꼽아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선물이고요. 앞서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6만 계약 정도가 임계치이기 때문에 지금 한 4만 1천 계약 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중요한 거는 현대차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이제 저점 구간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17만 6천 원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종가상 17만 6천 원이 좀 이탈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업종이나 뭐 이러한 모멘텀이 사실 좀 부재하기 때문에 뭐 보고 있는 그 업종은 이제 스마트 카드 관련 주식들이 조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종목은 코나이랑 이제 유비벨룩스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국이랑 미국 쪽에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사실 수급창을 보면은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비벨룩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낙폭이 컸다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밸류에이션 부분들로 좀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부터 계속해서 후진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다소 우려감 드러내 주셨고요. 코나이, 유비벨룩스는 관심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 시장 그리고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